한나라의 기술자 47명이 체포되자 미국의 거대한 공장이 멈췄습니다. 30억 달러가 투입된 국가적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마비됐어요. 2,000명의 미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18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됐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고작 47명이 이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국적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의 기술자들이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체포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대체 뭘 했다는 겁니까? 저는 공장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너무 잘해서 문제죠. 한국 기술자들이 3주 만에 달성한 97% 공정률. 미국 기업들이 2년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죠. 지난 30년간 산업 정책을 연구해왔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에서 강의했고 세계은행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어요. 2024년 11월 15일 새벽 5시 30분.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 앞에 검은색 SUV 12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30억 달러가 투입된 거대한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찰칵. 수갑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어제까지 이 공장의 심장을 뛰게 했던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 47명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엔 분노가 아니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전날 밤 늦게 도착해서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미국 상무부에서 차세대 반도체 생산 효율성 평가를 의뢰했거든요. 국가적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실패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연방수사국 수사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산업기밀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장 출입이 금지돼요. 산업기밀절도라고요? 저는 지난 3주간 이 공장을 매일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봤어요. 그들은 새벽 6시에 와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설계도를 들여다봤고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들의 실력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2년간 해결하지 못한 공정 문제를 3주 만에 풀어냈거든요. 42%에 머물던 생산 성공률을 97%까지 끌어올렸어요. 김 팀장이 제게 보여준 개선안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기계의 마음을 읽습니다.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까지 24시간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윙윙거리던 기계 소리도 사라졌고요. 마치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탄 버스가 공장을 떠나는 걸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어제까지 이곳의 영웅이었던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용의자가 됐습니다. 공장 부사장 로버트 윌슨이 제 옆에 섰습니다. 평소 침착한 사람인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교수님, 보고서 쓰실 때 이 상황도 포함하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과연 진실을 담을 수 있을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산업 정책을 연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기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걸까요? 그들이 너무 뛰어나서 위협적이었을까요? 한국 기술자.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체포당해야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보겠다고 말이에요. 학자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공장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체포되기 전까지 작성한 보고서, 설계 개선안, 작업 일지들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리고 경악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 한국 팀이 도착하기 전 생산 성공률은 고작 42%였어요. 2년간 미국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매달렸지만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이 온 지 일주일 만에 78%를 달성했어요. 2주 차엔 89%, 3주 차엔 97%까지 치솟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답은 그들의 작업 일지에 있었습니다. 이건 매뉴얼이 아니라 철학이다. 김 팀장이 영어로 쓴 보고서에 한글 메모가 달려 있었어요. 기계도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읽어야 한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 방식을 분석하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미국 기술자들은 매뉴얼대로 일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을 찾아보고 없으면 본사에 문의했죠. 반면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어요. 기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동을 손으로 느꼈고 온도 변화를 피부로 감지했어요. 두 번째 충격. 박 차장의 작업 일지였습니다. 3번 라인 베어링에서 0.2초마다 미세한 떨림 감지. 매뉴얼상으론 정상 범위지만 기계가 스트레스 받는 소리를 낸다. 윤활유 교체 주기를 앞당겨야 함. 이런 식으로 매일 기록돼 있었어요. 윌슨이 말했습니다. 박 차장이 만지기만 해도 말썽이던 기계가 조용해졌어요. 마치 기계와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세 번째 충격은 그들의 교육 배경이었어요. 김 팀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 출신. 박 차장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이 차장은 포항공대 졸업 후 삼성에서 15년간 근무. 그들은 단순한 기능공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기능공 취급했을까요? 윌슨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온 값싼 노동력이라고요. 하지만 첫 주가 지나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충격이 가장 놀라웠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작성한 공정 개선 제안서. 총 24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는데 번역해보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현재 공정의 문제점은 효율성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계의 수명, 작업자의 안전,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미국 기술자들의 보고서와 천지 차이였어요. 미국 쪽은 생산량 증가, 비용 절감, 속도 향상만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 쪽은 지속 가능성, 상생,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언급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서에 가까웠어요. 기술자가 아니라 사상가의 글 같았습니다. 윌슨이 저를 3번 생산 라인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개선한 곳이었어요. 원래는 일직선으로 배치됐던 기계들이 디귿자 형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래요. 하루에 3km씩 덜 걸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기계 옆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었어요. 작업 환경을 인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요. 식물이 있으면 작업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기계만 고친 게 아니었어요. 사람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효율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추구했어요. 이런 접근법은 서구에서는 보기 힘든 거였습니다. 마지막 충격은 그들의 급여 명세서였어요. 월 4,000달러. 같은 수준의 미국 기술자는 월 12,000달러를 받았습니다. 3배 차이였어요. 윌슨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오히려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제조업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왜 체포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 윌슨이 전화했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생산을 재개할 수 없대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공장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말이에요. 30억 달러를 투자한 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47명의 기술자들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 그들은 기술보다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계를 고치기 전에 마음을 먼저 고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구가 잃어버린 가치를 여전히 간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공장이 멈춘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재앙 수준으로 악화됐어요. 2,000명의 미국 근로자들이 일시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지 않으니 할 일이 없었거든요. 공장 앞엔 분노한 노동자들의 항해 현수막이 걸렸어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예상 손실 18억 달러. 주식시장이 요동쳤어요. 관련 기업들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CNN 기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연락이 왔어요.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연다는 겁니다. 산업기밀 보호와 국가 안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청문회장은 삼엄했습니다. 상원 의원 12명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톰 하워드 의원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기술을 훔쳤다는 증거를 보셨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 기술을 향상시켰어요. 하워드 의원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무 빨리 성과를 냈잖아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의심스러운 건 맞습니다. 너무 뛰어나서 말이에요. 민주당의 사라 데이비스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뜻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97% 성공률이 이를 증명해요. 하워드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단지 값싼 노동력일 뿐이에요. 우리가 2년간 못한 일을 3주 만에 해낸다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대답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철학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기계를 부리려 하지만 그들은 기계와 소통해요. 우리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장기 지속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쟁하지만 그들은 협력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스 의원이 물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김 팀장의 작업 일지를 읽어줬습니다. 기계도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읽어야 한다. 이런 접근법을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워드 의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얘기 말고 사실만 말해주세요. 그들이 우리 기술을 훔쳤나요? 안 훔쳤나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안 훔쳤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해요. 뭘 배우라는 겁니까? 저는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3분의 1 급여로 3배 성과를 냈어요. 불평 한 번 없이 말이에요. 이게 신뢰가 아니면 뭡니까?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데이비스 의원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생각에 이번 체포는 잘못됐다는 건가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도운 동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 편견이에요. 하워드 의원이 펄쩍 뛰었습니다. 교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의 국익보다 한국을 편든다는 겁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는 진실을 편듭니다. 그리고 진실은 한국 기술자들이 무죄라는 거예요. 위원장이 개입했습니다. 교수님, 증거는 있습니까? 저는 가져온 서류 뭉치를 보여줬어요. 이게 전부 증거입니다. 그들의 작업 일지, 개선 제안서, 성과 보고서. 모든 게 그들의 무죄를 증명해요. 청문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정부에서 돈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한국 기업과 연결고리가 있나요? 황당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날 밤 뉴스를 봤어요. 제 증언이 톱뉴스였습니다. 영국 출신 교수, 한국 기술자 편들어 파문. 댓글들은 찬반으로 갈렸어요. 다음 날 하버드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학교 이미지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해 주세요. 암묵적인 경고였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30년간 학자로 살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거든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기술자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국.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청문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증언이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찬반 여론이 격렬하게 갈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더 큰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워싱턴 DC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정부 관료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일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꺼낸 서류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연방수사국 내부 문건이었어요. 한국 기술자 체포작전 마이너스 코드명 레드드래곤. 2024년 10월부터 계획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일이었어요. 계획된 체포였어요. 범죄 증거를 찾아서 체포한 게 아니라 체포하기 위해 범죄를 만든 거죠.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술력의 미국 내 확산 저지라는 목표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적혀 있었고요.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제보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온 지시였어요. 아주 높은 곳에서요. 두 번째 문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계 로비 단체의 요청에 따른 특별수사. 구시대 제조업체들의 연합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진출을 막고 싶어 했던 거죠. 왜죠? 한국 기술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데 왜 막으려 했을까요? 제보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움이 되니까 문제였어요. 너무 뛰어나서 미국 기술자들이 무능해 보였거든요. 세 번째 문서에는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산업기밀 절도 혐의로 체포 언론 플레이 한국 기술자들의 평판 실추 계약 해지. 처음부터 끝까지 각본이 있었습니다. 그럼 증거는 조작된 건가요? 제보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회사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업무상 필요한 일이었죠. 누구나 하는 일을 범죄로 만든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음모가 아니라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양심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네 번째 문서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작전 성공 시 예상 효과. 한국 기술자들의 미국 진출 위축,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 로비 단체의 영향력 확대. 이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한국 억양이 들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김 팀장입니다. 체포됐던 김민수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한국으로 추방됐어요.
하지만 교수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들이 너무 상처받았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팀장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범죄자로 남았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보자를 받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서를 꺼냈어요.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연방수사국 내부 이메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증거 불충분. 하지만 상부 지시에 따라 체포 강행. 이 문서들을 언론에 제보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 문서들을 공개하면 큰 파장이 일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요. 워터게이트를 기억하세요. 딥스로트도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고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제 편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문서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뛰어난 실력 구시대 제조업체들의 위기감 로비 정부 개입 계획된 체포. 완벽한 음모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한국 기술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영웅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제보가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진실 대 권력의 전쟁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제 편에 있었으니까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의 만남은 폭풍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했어요. 한국을 직접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문화에서 그런 기술자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공항이 살아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효율성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체포당했던 그 김민수 팀장이었습니다. 3주 만에 다시 본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차분했지만 눈빛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가족들이 꼭 만나 뵙고 싶어 했거든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새벽인데도 도로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잠들지 않아요. 항상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일하고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 팀장이 저를 한국의 산업연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텍사스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기술자들을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기술자들이 새벽 6시부터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강사가 질문하면 손을 번쩍번쩍 들었고 쉬는 시간에도 서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박 차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텍사스에서 기계와 대화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교수님, 저희 후배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모셨어요. 한 젊은 기술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교수님, 미국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선배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은 마법사였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 젊은이의 대답이 저를 전율시켰습니다. 저희는 자존심으로 일해요. 한국 기술자라는 이름에 먹칠할 수는 없거든요. 선배들이 그런 길을 만들어주셨으니까요. 자존심으로 일한다고요? 서구에서는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존심을 위해 일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견학했습니다.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청소하는 사람도, 경비하는 사람도,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단순한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본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김 팀장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김 팀장의 아내와 두 자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인 아들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억울하게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미국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언젠가는 이해받을 날이 올 거다라고 하시거든요.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세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7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음 날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했습니다. 카이스트라고 부르더군요. 캠퍼스를 걸으면서 느낀 건 이곳의 에너지였어요. 학생들, 교수들, 연구원들 모두가 뭔가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따라잡는 걸 넘어서 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한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의 표준이 되겠다고요? 이런 자신감과 야망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점점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김 팀장과 한강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로 국격을 세운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이해해요. 여러분들의 손엔 단지 도구가 아닌 조국의 자존심이 쥐어져 있었던 거네요. 김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미국에서 일한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비행기에서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신념을 수출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의 신념은 단순했어요. 최고가 되자. 그리고 그 최고로 세상에 도움이 되자. 한국, 그 이름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가 단순히 한국 기술자들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 보도팀장 제임스 밀러와 만났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문서들을 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교수님,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이건 워터게이트급 사건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밀러가 문서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도하려면 추가 검증이 필요해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제보자와 다시 연락을 취했어요. 그는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연방수사국 내부 녹취록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실제로 아무 잘못이 없다. 하지만 정치적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 이보다 명확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일주일 후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폭탄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국 기술자 체포, 계획된 음모였다. 부제목은 더욱 강렬했어요. 산업기밀 절도는 조작, 로비 세력의 요청으로 무고한 기술자들 희생. 기사가 나가자마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 MSNBC, 폭스뉴스가 연일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소셜미디어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게 사과하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즉시 반박 성명을 냈어요.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보도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로비 단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격렬한 항의나 강력한 대응 대신 침착하고 품위 있는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입니다. 이번 일로 양국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명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의 성숙함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여론이 급격히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인배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CNN 프라임타임에 출연했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폭로로 미국의 신뢰도가 크게 타격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신뢰는 진실에서 나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진정한 신뢰가 회복돼요.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방송 직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전 세계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BBC, 도이체 벨레, NHK. 이 사건이 국제적 이슈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내 다른 제조업체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한국 기술자들과 일하고 싶다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텍사스 사건으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오히려 더 널리 알려진 거였어요. 3주 후 미국 의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연방수사국장과 상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국장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장관님, 로비 세력의 압력을 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도 다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공격받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의원들이 제 증언을 인용하며 정부를 추궁했습니다. 앤더슨 교수가 3주 전에 이미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왜 무시했습니까? 가장 극적인 순간은 하워드 의원이 사과한 때였어요. 3주 전 저를 배신자라고 몰아세웠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께 사과드립니다. 교수님이 옳았고 우리가 틀렸어요. 청문회 후 복도에서 만난 한 상원 의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미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봤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무혐의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모든 혐의가 취하됐고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도 있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다시 초청하겠다는 발표였어요. 이번엔 단순한 계약직이 아니라 정식 파트너십으로 말이에요. 김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명예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자랑스러워해요. 아빠가 미국에서 인정받았다고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무고한 사람들의 명예 회복. 진실의 승리.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세상은 드디어 한국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은 나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영웅은 그들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 그들이야말로 문명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식 공정관리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K트러스트라고 불렀어요. 저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신뢰 기반 제조업의 미래였어요.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정치인, 기업인,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례를 발표하자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한국 모델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인간과 기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독일 지멘스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도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일본 도요타 부회장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이 만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여러 국가를 순방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든 곳에서 한국식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어요. 제가 영국 의회에서 강연했을 때는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됐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면 한국은 신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텍사스 공장이 한국 기술자들과 재계약을 맺은 후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생산성이 150% 향상됐고 불량률은 0.1%까지 떨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작업자들의 만족도가 급상승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고 있어요. 한 미국 기술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동료들에게서 많은 걸 배웠어요. 기계를 대하는 자세부터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연쇄 효과였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미국 전역의 제조업체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했어요. 캘리포니아의 항공우주 기업, 미시간의 자동차 회사, 뉴욕의 첨단 소재 업체까지. 저는 미국 상무부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과거 저를 배신자라고 몰아세웠던 바로 그 정부에서 말이에요. 첫 회의에서 상무부 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우리가 틀렸어요. 이제 교수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과 더 깊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K트러스트는 제조업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됐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한국식 신뢰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어요.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의 인재 양성 방식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케냐의 한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현지 직원들이 협력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형님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줘요. 한 케냐 직원의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공식적으로 K트러스트를 유럽 제조업 표준으로 채택한다고 발표했어요. 중국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텍사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공장 곳곳에 화분이 놓여 있었고 휴게 공간도 훨씬 쾌적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김 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이 공장의 기술 고문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미국 동료들이 이제는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줘요. 윌슨 부사장도 감격해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과 일하면서 우리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날 저녁 공장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직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웃고 있었어요.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진정한 협력의 모습이었습니다. 파티에서 한 젊은 미국 기술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는 처음엔 한국 사람들을 경계했어요.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들은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꿈이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세계 최고가 되는 꿈이요. 그리고 그 최고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꿈이요.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퍼뜨린 건 기술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어요. 비행기에서 한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서구는 한국에게 배우고 있다고요. 역사는 기억할 거예요. 한국을 건드린 날 세상이 멈췄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세상에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은퇴하고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강의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명확했어요. 신뢰의 문명 마이너스 한국이 세상에 준 선물. 여러분, 제가 30년간 학자로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건 한국에서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5년 전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체포부터 진실 규명까지, 그리고 그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말이에요. 처음 한국 기술자들을 봤을 때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온 값싼 노동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제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때 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했죠. 제 경력도 위태로웠고 동료들의 비난도 감수해야 했어요. 하지만 더 큰 위험은 침묵하는 거였어요. 진실을 외면하면서 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의를 계속하면서 저는 지난 5년간의 변화를 되짚어봤습니다. K트러스트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제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효율성만 추구하던 시대에서 지속 가능성과 인간성을 함께 고려하는 시대로 전환된 거였습니다. 독일은 한국과의 협력으로 인더스트리 4.0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어요. 일본은 한국의 팀워크 문화를 배워 생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식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아프리카였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 한국 기술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한 게 아니라 꿈을 심어준 거죠.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한 젊은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형들이 말했어요.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한국처럼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한국을 모델로 삼아 놀라운 발전을 이뤘어요.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한국이라고 불리게 됐고, 가나는 코코아 가공업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문명이에요.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문명. 경쟁이 아닌 협력의 문명. 이기는 게 아니라 이끄는 문명이죠. 강의실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김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가 미국에 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김 팀장과 만났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강의라고 들어서 꼭 오고 싶었어요. 교수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외국인이 받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요. 김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은 이미 한국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는 말이에요. 그날 밤 보스턴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김 팀장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요즘 전 세계를 다니며 K트러스트 시스템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세계 무대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죠.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5년 전 범죄자 취급받던 그가 이제는 세계가 모시는 선생님이 됐으니까요. 김 팀장님,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진실을 전하는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에 알리는 거죠. 창밖으로 보스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았구나. 한 나라의 명예를 지켜주고 무고한 사람들을 구했구나.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아요. 한국은 단지 뛰어난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신뢰와 헌신으로 문명을 다시 세운 나라였다고요. 그들의 침묵은 항변이었고 그들의 손끝은 약속이었어요. 서구가 잃어버린 가치를 한국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교수님,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어졌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라 증인이었어요.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기적의 증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